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투모라이즈 회원사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탐구보고서 작성 지도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행될 내용은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수행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특히 뭐 과고라든지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 외고 국제고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소서를 쓸 때 뭔가 자기 나름의 중요한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의 결과물들이 있을 때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학생부를 좀 보완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활동의 종류가 바로 탐구보고서입니다. 물론 탐구보고서라고 이름은 명하고 있지만 탐구보고서 이외에 뭐 개인별 주제 발표 프로젝트 혹은 개인별 뭐 심화학습 프로젝트 뭐 이게 다양한 용어로 활용되지만 결국 맥락적으로는 자신의 호기심을 스스로 궁금한 점을 찾아내고 그 궁금한 점에 답을 찾는 과정을 보고서 형태로 담아내느냐 혹은 발표 형태로 진행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잘 들어보시고 이 맥락을 학생들의 학교 활동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는 중요한 활용 방법의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는요.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소재 진로 진학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거기에서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진로 진학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담겨 있는 하나의 장표인데요. 그 경희대 입학사정관께서 얘기하신 핵심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이 있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을 정량 평가하지 않고 정성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두 개의 전형이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됐었는데 올해 3월 달에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고교 학점제형 입시 전형을 개발해서 적용하라는 요구 사항이 늘어나면서 사실 그게 올해 공식화됐고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이런 이슈는 있었죠. 그러다 보니 최근 각 대학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한 상태에서 나머지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성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새로운 형태, 즉 고교 학점제형 학생부 전형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대학에 고교 학점제형 입시 전형을 만들라고 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제 각 일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혹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 등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고3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뭐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 혹은 그 이하의 대학들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는 즉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교과 전형이 작년부터 많이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경희대나 건국대는 학생부 아, 학생부에 담겨 있는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걸 70% 반영하고 학종처럼 교과 종합 평가를 30% 반영하는 형태의 새로운 교과 전형을 선보였고요. 동국대는 작년부터 학생부 교과 70, 서류 30이라고 하는 전형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물론 과거의 연대나 고대처럼 극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를 정량 평가하고 학생부를 정성 평가해서 합산하는 전형이 있었는데 그러한 문화가 점점 그 이하의 대학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종합평가에 평가하는 내용도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원장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고교 학점제 시대의 입시는
성적, 즉 내신과 수능이라고 하는 정량적인 성적의 우열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즉 나의 역량이 담겨 있는 학생부 관리도 더불어서 중요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이 중요하냐, 역량이 중요하냐라는 선택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만 있는 것과 역량까지 있는 것을 비교하려면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적과 역량이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실제로 아이들 원서를 써보거나 할 때 보시면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은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성적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그 희망사항이 있을 때 뭐 논술에 대한 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학생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역 아이들이 대학을 상향 지원할 때는 논술의 어떤 합격 가능성보다는 학생부 관리를 통한 학종으로서의 상향 지원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분도 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원장님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역량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고 계시겠지만 혹시 한 번 더 제가 더 되짚어 본다면 역량이란 내가 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저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이런 지식에 관련된 혹은 시험 문제를 푸는 스킬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어떤 분야의 문제 혹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스킬과 그리고 그 분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소셜 스킬, 태도와 가치를 동원해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 내가 설정한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역량 관점의 평가죠. 그리고 그 역량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대학은 그 머물러 있는 역량을 한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특목고를 지향하는 학생들이라면 중학교 3년 동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의미 있는 역량이 담긴 학생부 관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올해 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학생부 평가를 할 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의 카테고리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라고 했다가 올 2월 달에 새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처럼 모든 평가 요소에 역량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즉 학생이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을 평가할 것이고 그 힘의 평가의 관점은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 이 세 개의 관점으로 그 학생의 학업의 역량, 진로에 대한 역량, 공동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사항을 여러분도 함께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은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학교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발표한 작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과연 그럼 대학들은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게 교과 세특이잖아요. 그래서 세특에 기재된 내용 중에 지원자가 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평가한 다양한 요소 중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전공 내용과 관련돼서 심화학습을 발표한 사례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하고 이후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 즉 어떤 것에 대한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탐구한 결과를 활용해보고 응용해본 사례, 즉 학생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생 개인이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심화 확장하는 탐구의 사례, 즉 자신의 궁금증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 결과물의 사례를 지원자의 변별성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입학 사정관들이 세특 기재 내용 중에 평가할 때 좀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서 5점 척도의 학생 제출 과제 내용을 유심히 봅니다.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요. 교과 내용 기반의 응용 탐구 활동을 유심히 봅니다. 두 번째로 봤고요. 교과 수업 외, 이 부분 좀 의외인데요. 보통 교과 세특은 그 교과 선생님이 학생이 수업 중에 진행한 내용을 기재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교과 세특 이외에 요새 최근에 학교별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수업량 유연화 제도에 따라서 자율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된 거는 개인별 세특이라 개인별 세특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적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교과 수업 외 개인별 심화학습의 활동 내용을 유심히 봅니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교과목 이외에 학급별 탐구 프로젝트 내용도 유심히 봅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을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해서 그 진리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유심히 보면서 학생의 변별력을 구분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 중에 어떤 기술 형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 주는 내용을 입시에서 그러니까 평가할 때 유심히 봅니까 할 때 그 학생의 교과 성취 수준의 어떤 대한 기술보다는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와의 연계성, 그리고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에 대한 기술을 높게 평가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이유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과 답을 구성하고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탐구 과정이 잘 기술될 경우에 변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학사정관들이 얘기한 거예요. 즉 지금 점점 학교생활기록부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탐구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높아지는 방향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생의 어떤 전공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런 호기심의 성장 과정을 유심히 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원장님들도 함께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탐구 보고서를 쓸 기회가 진짜 있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학교마다의 조금 프로그램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는 학교의 사례를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가 이런 앞서 나가는 학교에 비해서 이런 탐구 기회가 많구나 적구나를 좀 판단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중에 이런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가 어딘지를 좀 구분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학교 중에 첫 번째는 하나고예요. 당연히 최근에 모든 학교의 모든 교과에서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물론 여전히 중간 50, 기말 50 이렇게 반영한 학교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모든 교과에서 수행평가 비용이 적게는 한 20%, 많게는 50%까지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나고에도 거의 대부분 40% 정도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통합과학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통합과학에서 수행평가가 탐구 프로젝트 발표 30, 자유주제 발표도가 10이에요. 그런데 탐구 프로젝트와 자유주제 발표, 이건 주제 발표니까 뭐 프리젠테이션 아닌가요? 할 때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내용도 결국 탐구 결과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 발표라고 하는 것도 결국 탐구 활동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교과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배우는 이 교과와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의 방향성에서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나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잡아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하나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아이들이 가급적
이런 과제 연구, 뭐 사회 과제 연구, 과학 과제 연구 이런 연구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 같고요.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각 학생이 관심을 갖고 선택한 분야의 연구의 기초와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즉 1학년 때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고 2학년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과별 과제 연구 과목을 개설한 다음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선택하여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이렇게 과제 연구, 즉 옛날에는 이제 소논문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과제 연구집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형태를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건 수업에서 진행된 내용이겠죠. 또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자율활동에서 하나 학술제를 개최해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물들을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 중에 더 우수한 논문들을 추려내서, 이 하나 논총은 뭐냐면 학생들이 쓴 논문을 학교 밖의 여러 가지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께 한번 검증받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사를 통과한, 즉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피드백 주고받아서 아이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님의 어떤 체크를 반영해서 논문을 수정하고, 그 논문 심사위원들이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는 통과된 논문만 하나 논총이라고 하는 논문집에 별도로 또 실어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고 학생부를 많이 본 대학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에 이거 학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논총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뭐 자신이 쓴 탐구 결과물을 담아서 출간하였고 이런 내용이 담기면 자연스럽게 그 학생의 역량을 그 대학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학생은 어떤 교내에서 진행되는 뭐 어떤 탐구 활동만 한 게 아니라 그 탐구 결과를 학교 밖 전문가에게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학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대학에 이렇게 뭔가 신호를 주는 거죠. 자, 거기에 진로 프로그램에서 경영 경제 활동에 관심, 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게 아마 매일경제신문과 연결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트랙 1 과정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특강을 듣고 자신이 뭔가 탐구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논문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제안서를 통과한 학생들은 트랙 2 과정을 거치면서 그 논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을 진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또 그 IT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관심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기획을 해서 그 기획에 맞춰서 실제 요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즉 여기는 어떤 뭐 학술 문헌 연구 중심의 어떤 활동을 한다면 이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이 기획한 것의 결과물을 만드는 약간 다른 형태의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요걸 요런 형태를 뭐 메이커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지만 어쨌든 역량 관점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을 논문 형태든 혹은 프로그램 형태든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을 해서 그 내용을 학생부에 담아주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합격하는 학교가 바로 이 하나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외고 중에 서울대를 수시로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대원외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활동으로 학술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학술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어떤 탐구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의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 결과물들을 동아리 발표회 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을 원래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교과 한 단위를 이수할 때 17번 수업을 들어야 그 단위를 이수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교 학점제가 부분 도입되잖아요. 이럴 때 학생들이 1학점을 이수할 때 16번의 수업만 들으면 1학점을 이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7학점 17번 수업인데 내년에 고1은 16번만 수업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단위당 1시간의 수업이 비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1시간 남는 거를 학교 선생님은 16번의 그 과목을 끝내고 한 단위별 남는 시간들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이렇게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시간들을 다양한 교과에서 모아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사회 교과 관점에서 인공지능, 과학 교과 관점에서 인공지능, 수학 교과 관점에서 인공지능 이런 주제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 교과가 3단이라면 세 과목만 모여도 3, 3, 9, 9시간을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그 주제와 관련된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대원외고도 마찬가지로 교과 융합 탐구 활동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총 9차시 아마 3단위 과목 3개가 묶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학기에는 교과 융합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2학기에는 사회 현안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이게 3개 교과가 합쳐졌으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사회, 수학, 과학에서 했다면 이걸 어느 교과의 세특에 담아 놓을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담임 선생님이 개인별 세특,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적어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주는 거죠. 그럼 대학은 이 학생이 학교 프로그램으로 요런 교과 외 탐구 활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이 학생이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냈구나, 이런 걸 파악하면서 학생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자, 국제고 중에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고양국제고입니다. 그래서 고양국제고에서도 주제 융합 심화 프로젝트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격주로 금요일에 3인 1 모둠을 구성해서 팀별 과제 탐구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면 이렇게 뭐 옛날에 소논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형태의 어떤 결과물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학생부에 담아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학술 동아리, 그러니까 예체 동아리와 학술 동아리를 반드시 하나씩 가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뭐 인문, 사회, 과학, 공학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업을 어떤 그러니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니까 기본 배경 지식을 쌓고 2학년 때는 자율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심화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3학년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심화 탐구 활동을 이어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관점으로 보면 1학년 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쌓고 내 목표 분야를 결정해서 1차 탐구 결과물을 만들고 그 분야와 관련돼서 3학년 때 심화 활동을 하면 이 학생이 점점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학생부에 담길 때 그 학생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앞서 보셨던 뭐 하나고나 대원외고나 고양국제고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어떤 특목고 혹은 자사고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앞서 나가는 교육 과정을 보고 우리 주변에 앞서 나간 학교들이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학교들이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면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교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에 설명회를 하게 되면 그 주변 고등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학교 알림에 공개한 학교들은 제가 그런 내용을 추려서 학부모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우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뭔가 자신만의 주제를 정해서 탐구 활동 혹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에 참여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해 보도록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학생에게 안내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부모님께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안내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학교에 많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이 떨어지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의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보시면요. 최근의 학교들이 뭐 네일 아트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거의 국영수 사과와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을 쌓거나 독서 활동을 하거나 개인적 탐구 활동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작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처음부터 아주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아이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은 초창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진행하는 탐구 보고서 혹은 개인적 프로젝트 활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구라고 하는 어떤 단어의 정의를 보면 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하는 활동을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탐구는 연구와 관련된 어떤 활동의 의미잖아요. 그럼 연구는 뭐냐?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한 후 진리를 따져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데 결론적인 핵심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학생이 관심 있는 어떤 목표, 주제에 대하여 그 주제가 갖고 있는 진리,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조사해 보는 일을 바로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내용이 소논문이냐, 탐구 활동이냐, 개인 주제 주제 활동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결론은 같다. 그래서 사실 요새 학생부 기재사항에 금지가 소논문은 금지가 되고 탐구 보고서라는 그런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 대학이 보고 싶은 건 역량이고 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학생이 만든 어떤 고민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의 결과물이 과제라는 이름을 담고 있던 어떤 보고서라는 이름을 담고 있던 주제 발표라는 이름은 달고 있건 모두 그 내용은 하나의 맥으로 흐른다. 그리고 그 맥의 핵심은 궁금한 부분에 정답, 진리, 원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 근데 그 고민을 내가 벽을 보고 고민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이 깊이 사고하는 과정에 의미는 있겠지만 그런 고민이 과연 학문적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활동을 할 때 그냥 깊이 사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그 주제를 고민했던 사람의 고민의 근거, 그리고 그것이 가급적이면 학문적 권위가 있는 근거들을 보고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이 결국 탐구 활동의 핵심 내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선생님 탐구 활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네가 궁금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 그럴 때 요런 방법이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문헌 탐구예요. 자, 문헌 탐구. 말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동일 주제를 나보다 먼저 연구한 다른 분들의 결과물을 내가 읽고 고민하면서 그 내용을 나의 언어로 새롭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어떤 아쉬운 점이 나보다 먼저 그 주제를 연구한 사람의 하나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 사람, 나보다 연구했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그 문제를 고민했던 다른 여러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민의 결과가 대학 교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얘가 왜 이런 결론을 냈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헌 탐구의 가장 기본은 그 문제를 연구한 다수의 결과물들을 읽고 그 결과물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뭐고 그 연구가 조금 각기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나만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활동까지 이루어질 때 무던 탐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분석한다고 할 때 공통점을 찾는 걸 비교라고 하고요. 똑같은 내용의 다른 점을 찾는 걸 대조라고 하고요. 공통점 있는 것끼리 묶어보는 걸 분류한다고 하고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진 걸 쪼개보는 걸 구분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든 것처럼 어떤 공정에 대한 다양한 사상가의 생각들, 그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읽어보고 공정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분류해보고 쪼개보고 분류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를 비교해보고 다른 점이 뭔지를 대조해보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나만의 공정에 대한 이해를 보고서로 담는 것, 이게 문헌 탐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최근에 뭐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는 어떤 이동권 문제 때문에 시위를 하잖아요. 자, 그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다양한 공정을 주장하는 사상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추가 보고서를 그다음 학기 한다면 이 학생은 성장하는 거죠. 자, 요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볼 거예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뭔가 나보다 먼저 어떤 주제를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읽어보면서 자신의 생각의 수준,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그것들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문헌 탐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막 정리를 했는데 나 말고 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이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동권의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일반인들의 생각을 물어보기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런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내가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을 내가 직접 조사해 보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탐구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걸 내 손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탐구 보고서에 담는 걸 조사 연구라고 해요. 여기 하나 어 보완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문헌 탐구 관련돼서 아이들이 문헌 탐구가 뭐예요 할 때 요새 어떤 주제도 검색을 하면 네이버 백과사전보다 위키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선 나무 위키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주제를 보면 요렇게 아주 상세하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한 게 있어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문헌 탐구로 탐구 보고서 쓴다면 나만의 어떤 주제에 대한 위키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야라고 설명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 본 거고요. 저런 활동을 하다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직접 궁금한 것들을 조사해 보고 싶다. 그걸 조사 연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궁금한 대상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또는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느낌을 내가 조사해서 리포트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핵심은 그거죠.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탐구 보고서에 담는 것을 조사 연구 활동이 담긴 탐구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동권에 관련된 공정 혹은 평등 이런 개념에 나보다 먼저 그 주제를 연구한 사람들의 내용을 적는 걸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정리를 토대로 내가 궁금한 조사하고 싶은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그 대상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를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설문을 돌려서 나온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인터뷰에 담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앞서서 내가 했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놓는 것. 그게 바로 조사 연구 활동이 담긴 탐구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시위가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도 있고 공감의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위로 인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가, 불편함을 더 겪는가, 이런 거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 상황을 통제한 다음에 그 결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것을 실험 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평상시 이런 장애인 시위가 있지 않을 때 뭐 시청에서 강남까지 2호선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시간과 실제로 이런 시위가 있을 때 이동하는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통계적으로 얼마만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차이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실제로 시민들에게서 견딜 만한 어떤 차이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거나, 이런 어떤 사건이 실제 그 결과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실험 탐구 보고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사 연구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그 조사, 그 연구, 탐구 방법에 있어서 실험이 들어가는 것을 실험 탐구 보고서를 하는데, 실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설 같은 걸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시위가 실제 이동 거리의 이동 시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고, 그 가설 설정이 실제 상황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자, 이때 실험할 때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독립 변수는 뭐냐면 내가 요 독립 변수를 조절함에 따라서 종속 변수,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시청에서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속도, 시간을 뭐 측정한다. 시간을 측정한다고 할 때 만약에 독립 변수는 시위가 있고 없고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시청에서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의 변화, 속도의 시간의 변화가 어떤지를 측정하는 거죠. 자, 이때 통제 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날은 출근 시간에 하고 어느 날은 그냥 평상시 시간에 조사하거나 어느 날은 평일에 조사하고 어느 날은 주말에 조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상황 자체가 출퇴근 인원수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즉 시위 여부에 따른 시청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동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차단하는 걸, 그런 것들을 통제 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를 했던 시간을 정해 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출근하는 8시부터 9시, 8시에 시청에 출발한다거나, 요일도 월화수목금토일 여러 가지 매주 월요일만 뭐 측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차단, 통제 변인을 차단한 상태에서 핵심적인 독립 변수, 시위 존재 여부에 따라서 종속 변수,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요런 설계를 잘하는 게
결국 실험 탐구의 핵심이고요. 저런 변수를 어떻게 설정해서 실제로 통제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유심히 보는 게 결국 이런 그 실험 탐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 연구를 진행했을 때 교수님들께서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이러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했나 이런 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활동을 하는 게 또 다른 탐구 활동의 유형이다. 그래서 문헌 연구, 조사 연구, 실험 연구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자연계열 학생들은 실험 연구를 많이 해보고 싶겠죠.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실험 탐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자연계열 학생들도 문헌 연구나 혹은 조사 연구 중심으로 활동을 해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되거나 너희들이 이런 실험을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실험 탐구를 진행해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실험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 고등학생이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 있는 걸 대학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네가 궁금한 그것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오히려 대학 교수님들의 관점은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포커싱 하도록 안내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실험할 수 없어서 고민이에요 하는 고민들을 조금 내려줄 수가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헌 연구를 할 겁니다. 조사 연구를 할 겁니다. 실험 연구를 할 겁니다 할 때 결국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럼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떤 구조로 써야 되느냐? 핵심은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배울 때 뭐 설명문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 내가 궁금한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게 결국 탐구 보고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설명문의 내용 구성을 그대로 탐구 보고서 쓰면 돼요. 결국 서론, 본론, 결론. 좀 서론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왜 관심 갖게 됐고 내가 이 주제를 어떻게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문헌 연구나 실험 연구나 조사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됐고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니까 이 주제도 이해되시죠? 하는 글을 쓰는 게 탐구 보고서의 핵심, 그러니까 구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면 서론에는 주로 탐구 동기가 들어가고요. 본론에 내가 탐구 내용이 담긴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가 탐구 결과로 담기고 또 사실 우리가 탐구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학생부를 관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학생부에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선생님의 언어로 담길 때 대학은 이 학생의 성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에서 이런 활동을 함보다 이 활동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음까지 담겨 있을 때 선생님이 학생부 기록해 주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이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참조했는지까지 담겨 있다면 앞으로 독서 기록이 사라지는 어떤 학생부에서 그런 나의 어떤 문해력 혹은 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내용까지도 학생부에 담겨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추려본다면 탐구 동기가 있고요. 탐구 내용을 구분할 때 나보다 그 주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이론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그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 핵심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어떻게 조사했고 그래서 누구를 인터뷰했고 누구를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어떤 현장을 방문 조사를 해봤고 혹은 그 주제와 관련돼서 실제로 그런지 이러이러이러한 실험 설계를 통해서 어떤 실험을 해봤고 그랬더니 설문조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고 혹은 실험 결과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설문조사 인터뷰 내용 혹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궁금했던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이 활동 이후에 어떠한 활동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다면 훨씬 더 퀄리티 있고 수준 높은 탐구 보고서가 마무리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짜주면 아이들이 이 구조에 자신의 어떤 탐구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탐구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뭐 20페이지, 30페이지까지 가면 이게 소논문이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 한 대여섯 장으로 정리되면 보통 학교에서는 뭐 보고서, 탐구 보고서 요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샘플인데요. 이건 제가 작년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간 학생이 썼던 내용으로 한번 과거에도 보여드린 내용인데, 사실 요 친구가 했던 건 전공학과 탐색 보고서라고 하는 대회였어요. 교내 대회.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교내 대회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대입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런 활동을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 학교에서 요런 교내대에 참여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그 내용을 담아주겠다던가, 혹은 자율활동에 그 내용을 담아주겠다던가, 이런 안내가 있을 테니까 그거 보고 참여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으로 경영학과에 대해서 탐구한 게 아니라 경영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 최근에 경영학 분야에 관심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겠다라는 동기를 밝히고, 그래서 이러한 논문과 책들을 읽어서 ESG 경영이 실질적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대학에 간다면 어떤 그러니까 ESG 경영을 실제 경영학과 접목시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서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학교 양식에 맞춰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탐구 보고서는 아니지만 학교가 정해준 양식에 탐구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지혜롭게 담아서 이 내용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학생부에 담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철저하게 문헌 연구죠.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 다양한 나보다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아, ESG 경영이 경영의 어떤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활동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 이런 단기적 부정적 영향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ESG 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대학에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그 공부를 마치고 이 사회에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문헌 연구의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조사 연구의 사례예요. 이 조사 연구 사례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게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고등부에서 작년에 금상 받은 수상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친환경 이슈가 많다 보니까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에서 종이 빨대를 주잖아요. 그런데 종이 빨대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물에 젖으면 이게 흐물흐물해지기도 하고요. 약간 종이 냄새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 종이 빨대를 쓰는 것이 우리 소비자의 관점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조사 활동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일단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뭔지를 캐치하고요.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분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종이 빨대 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는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낀 불편함, 맛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뭐 자꾸 입에 붙어서 좀 그래요,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약간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를 활용해서 입에 닿는 부분을 요걸 이렇게 종이 빨대에 끼워 넣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빨대를 소비자들이 사용해 보게 하고 소비자들이 느꼈던 종이 빨대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는지 체크,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한 번 더 보완 조사하는 활동까지 이어나가요. 그런 다음에
이런 개선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아마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관심 있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실제 경영 활동이나 이런 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의 고민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현재 여러 기업들의 종이 빨대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PLA라는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해서 종이 빨대 입구가 플라스틱 빨대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진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한 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다시 한번 조사했더니 종이 빨대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까지 익숙했던 소비자들의 어떤 느낌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 즉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궁금증,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다른 여러 소비자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생각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신의 생각들, 행동들, 솔루션이 의도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활동을 담아 놓은 것의 한 사례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조사 연구의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탐구 활동 중에 실험 활동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포물선 운동의 이동 거리와 추위, 질량에 관련된 부분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동일한 속도로 여기에 담겨 있는 추를 보낼 때 추의 무게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추의 무게에 따라 이동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수식을 스스로 한번 유도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해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친구 내용을 보면 탐구 동기, 같은 힘으로 돌을 던질 때 질량에 따라 돌이 떨어지는 지점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탐구 방법으로 발석차를 제조했고, 그리고 발석차의 질량에 따른 추를 만들기 위해서 동전과 호일을 알루미늄 호일을 활용해서 이런 추를 만들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질량에 따라서 이동 거리를 10번씩 던진 평균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질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줄어든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공식의 요 곡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나름의 수식을 만들어서 10g의 추를 던졌을 때의 낙하 지점을 예측해 보는 활동을 실제로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요거 그 구글에 떠다니는 탐구 보고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저라면 이 포물선 곡선 운동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 있다. 예를 들면 던지는 속도, 던지는 각도, 날아갈 때의 저항, 그리고 추의 무게, 이런 다양한 변수가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상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포물선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원리, 공식 등을 찾아보고 그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정의한 다음에 이게 이론적 배경이죠. 이 중에 나는 속도와 각도와 저항을 통제한 상태에서 통제 변인, 추의 무게에 따라서 독립 변수, 이동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한다가 핵심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론적 배경이 담겨 있고 실험의 통제 변수가 뭐고 독립 변수가 뭐고 종속 변수가 뭐고 그러면서 가설을 세우고, 즉 추의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포물선의 이동 거리는 작아질 것이다. 그런 가설을 세우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가설을 채택하고 그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유추하여 실제로 10g의 추가 얼마나 낙하 거리가 나오는지를 내가 계산한 수식과 실제 이동 거리를 한번 비교 검증해 보는 실험을 진행해서 결론을 도출한다면 훨씬 이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한 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은 어떤 실험을 하는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다음번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험 연구의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그냥 제가 드렸던 이 PDF 파일을 활용해서 문헌 연구, 뭐 실험 연구, 조사 연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라고 알려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의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 쓸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실제로 앞서 올 3월 달부터 지금 7월 말까지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팀으로 짜 가지고요. 저희가 각 분야별 대학생들 혹은 석사생들을 그 선발해서 그 학교로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탐구보고서 작성법을 제가 3회에 걸쳐서 줌으로 교육을 다 했고요. 그 그리고 8회차에 걸쳐서 아이들이 그 멘토 선배들과 함께 자기들이 주제를 정하고 참고 문헌을 찾고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탐구 보고서를 쓰고 실제 발표까지 이루어진 걸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적어주는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할 때는 혼자 하면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뜻이 맞는 아이들끼리 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편성은 저희가 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계열별로 구분한 다음에 그 구분된 아이들에게 마음에 맞는 아이들끼리 조편성을 하게 하고 저희가 그 조편성이 된 상태에서 제가 교육을 하고 멘토들이 아이들이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택하게 하고 참고 자료를 주제에 맞는 참고 자료를 선택하게 하고 탐구 계획서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탐구 활동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그 탐구 활동의 결과물을 정리해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해 보는 단계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행했던 게 뭐냐면 학원에서도 그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해보는 경험을 할 때 그 그룹을 져서 해주면 아이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룹을 져서 탐구 활동을 하게 되면 무임승차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물에 떡만 먹으려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행할 때는 모든 아이들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팀 리더가 정해지고요. 팀 리더는 투표에 의해서. 그리고 팀 리더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뭐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선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정리자, 즉 탐구 보고서를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정리자, 서기는 매번 탐구 활동을 할 때마다 탐구 일지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 탐구 일지를 쓰는 서기. 비판자는 뭐냐면 보통 팀 리더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나머지 다른 애들은 그냥 그러지 뭐 이러고 그냥 쫓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팀 리더가 방향을 잘못 정하면 완전히 탐구 활동이 망칩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애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역할이 무조건 반대하고 지적질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너는 역할이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생각을 무조건 얘기해.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정리하고 탐구 보고서를 쓴 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발표자 이렇게 역할 구분을 해서 뭐 서기가 2명일 수도 있고요. 팀원들이 많은 경우는
그렇게 역할을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팀 안에서 주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탐구 활동의 거의 50%는 주제를 뭔가 뭐로 결정하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고요. 결국 주제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걸 정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넓고 어려운 주제를 정하면 탐구 결 보고서의 마무리가 안 되고요. 너무 쉬운 주제를 정하면 야 이거 뭐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탐구 보고서야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팀원들이 갖고 있는 수준에서 약간 어려운 수준의 주제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 활동을 할 때 각 팀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를 하나 이상 다음 시간에 제안하게 하고 그 주제를 내가 왜 정했고 이 주제를 탐구 활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발표 활동을 한 다음에 팀원이 둘 이상이면 그중에 자유롭게 투표해서 두 개를 정하고 두 개 중에 또 투표를 해서 최종 하나를 정하는 그래서 팀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주제를 정할 때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 있는 교과의 어떤 단원을 참조해 보거나 혹은 내가 목표 전공과 관련돼서 읽은 책에서 주제를 정하거나 혹은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슈 중에 주제를 정하거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내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주제를 정하거나 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과의 수행 평가로 진행되거나 그거 얼마 받는데? 교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서 주제를 정할 때는 교과 단원 주제 찾는 요 내용의 관점에서 정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에서 어떤 주제 탐구 활동을 하라고 하면 내 주제와 관련된 영어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선생님이 준 수행평가의 어떤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대학에서 그 활동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자연계열 희망한 애들은 뭐 국어, 영어, 사회에서 굳이 내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문에는 역사가 있어요. 과학사, 수학사. 그래서 역사 과목과 내가 관심 있는 그 주제와 주제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면 이게 역사 과목과 잘 연결될 수도 있고요.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거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사회 혹은 윤리 과목과 관련돼서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고 이 사회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인문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이런 인문 분야나 사회과학 분야도 실제로 이것들이 학문적으로 발전할 때는 어떤 통계적 분석 방법이 활용된다거나 혹은 그 개념이 어떤 사고의 흐름, 과학적 흐름과 이 관련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찾아보면 그러니까 모든 과목은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상상력을 갖고 아이들이 좀 조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간단하게 그 과목과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연결시켜서 구글로 검색해 보면 관련된 주제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면 도움이 되고요. 또 그거 말고 좀 동아리 활동 혹은 자율 주제 선택 활동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관심이 있는 전공과 관련된 책, 사회 이슈 혹은 일상의 이슈를 연결시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학교 아이들이 이런 주제들을 뽑아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의 가정 환경 요인과 아이들의 언어 발달의 상관관계 연구 이걸 탐구 활동을 한대요. 여러분 지도한 학생 이런 거 가져왔다면 탐구 활동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혹은 조금 고쳐보라고 하시겠어요?
자, 생각이 좀 다양하실 거예요. 근데 다문화 가족 아이들의 가정 환경 요인과 아이의 언어 발달에 상관관계를 조사한다고 할 때 이걸 고등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문화 가족의 가정 환경 요인도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다문화 가족 그러면 아버님이 뭐 농촌이든 뭐 이렇게 노총각 계시고 동남아에서 이렇게 와이프가 오시고 그래서 나오는 그런 2세 아이들 이런 생각도 하시지만 이게 선진국에서 온 그러니까 일본이나 선진국의 분과 결혼한 형태의 부유한 다문화 가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문화 가족 속에는 조선족도 다문화 가족으로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다문화 가족이고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 가족들도 그러니까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이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의 가정 환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이의 언어 발달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조사를 한 문헌 연구가 다수 있어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내가 그걸 문헌 연구를 하겠다면 오케이인데 그냥 내가 여기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아마 탐구 결과를 못 낼 겁니다. 자, SNS 영향력에 대한 연구. SNS가 도대체 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할 거냐?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냐, 초등학생에 대한 영향력이냐, 주부에 대한 영향력이냐, 혹은 학업 능력에 대한 영향력이냐, 혹은 직무 성과에 대한 영향력이냐, 너무 다양한 연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넓은 거예요. 코로나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뭐? 학생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학습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 방법에 미치는 영향,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나라 교육정책 탐구하기. 교육정책 뭐? 입시정책이냐, 초등학교 교육정책이냐, 유치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1차원적으로 나오는 생각을 조금 다듬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되게 멋진 걸 하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멋진 걸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참고하면 되지 찾아봤니? 찾아보면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나올 거니까 그중에 범위를 좀 좁혀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 문헌 연구를 할 거야? 조사 연구까지 할 거야? 조사 연구한다면 코로나가 학생의 무엇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어떻게 설문조사할 건데 여기까지 생각해야 주제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투모라이즈 운영하는 이 전공별 탐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요런 범위로 좀 좁혀주면 아이들이 요런 자료를 읽고 요렇게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는 다양한 샘플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거 가입하셔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뽑아주실 수 있으시다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원장님들께 활용하시면 좋고요. 실제로 그걸 효과로 보시는 원장님이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권장하기에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영어 수학 가르치시기 바쁘셔서 이런 거 가르쳐 주시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을 가입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 그때 알려준 거기 가보면 아마 탐구지에 있을 거야. 거기서 찾아봐 임마. 거기 보면 읽을 거리도 담겨 있어. 이렇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최근 저희가 했던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탐구 활동을 그대로 잘 따라온 아이의 한 조의 내용을 쭉 보여드리면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주제를 정할 때 아이들이 이 친구들은 약간 경영학 혹은 사회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 찾아보고 거기서 왠지 사회 계열, 경영 계열이니까 윤리와 어떤 기업의 활동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자 좀 범위를 좁힌 거죠. 그리고 사회문화 교과에서 아이들이 관심 있었던 이슈 한번 정리해보고 생활과 윤리와 관련돼서 좀 했으면 좋겠는 이슈들을 정리해 본 거예요.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려보니까 야 최근에 ESG 경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요런 거를 청소년 소비 성향과 연결시키면 어떨까라는 대략적인 방향을 정한 거죠. 그래서 요러요러한 방향으로 주제를 정했고 다음에 만날 때 탐구 주제를 요런 방에서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으로 해보면서
읽을 거리가 뭔지 한번 대략 조사해 보기 이런 걸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헌 연구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탐구 보고서에 활용되는 자료는 자료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주제 찾을 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읽어보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막 쌓고 그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요 자료랑 요 자료랑 이렇게 엮으면 요런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요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 즉 내가 탐구 보고서에 실제로 쓸 자료를 정하기 전에 그 주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읽어내면서 요런 주제가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주제고 요런 주제로 할 때 내가 여러 개 자료 본 것 중에 요 자료가 제일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이 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난 요런 식으로 요 주제를 했으면 좋고 요거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의 탐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자, 이걸 혼자 하게 되면 탐구 주제의 키워드만 정해놓고 관련된 것들을 막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나름의 줄거리로 요 자료 활용해서 요런 주제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럼 탐구 계획서는 뭐가 담기느냐? 내가 알아보고 싶은 핵심 주제를 딱 적은 다음에 이 주제를 내가 왜 정했는지, 그러니까 이 탐구 활동이 나나 이 분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고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을 어떤 자료를 읽고 확인할지, 어떤 조사 활동을 할지, 어떤 실험을 할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일정에 맞춰서 누구와 할지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자, 이렇게 주면 애들이 적을 수는 있는데 샘플을 하나 보여주면 더 쉽겠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자라고 탐구주제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데? 최근에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막 나옴에 따라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과 찬성하는 생각이 왜 부딪히는지를 정리해보고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요 주제를 확인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에 답해야 되는데 자, 원자력 발전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의 장점과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선진국들은 과연 원자력 발전에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은 원자력 발전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런 책을 읽으면 여기에 답변할 수 있고요. 요런 책을 읽으면 요것도 정리가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원자력 정책은 요런 자료를 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다음에 너무 넓게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학교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팀원은 3명이고 3학년 1학기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동아리 발표 시간에 요 결과물 만들 거예요. 이런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만난 아이들은 탐구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좀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 목차 정한 다음에 탐구 자료 애들하고 쭉 자기가 정한 주제와 읽을 거리 다 토론하고 그래서 탐구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요런 책을 읽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탐구 계획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ESG 개념을 이해하고 MZ세대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다음에
이들에게 ESG 교육을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까지 찾아보겠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는 요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답을 위해서 요런 책을 읽을 것이고 요런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자, 샘플 주니까 샘플과 유사하게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탐구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헌 탐구가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읽기로 한 것들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애들이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 자료를 정리하는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궁극적으로 탐구하는 주제가 뭔지를 방향을 잃으면 안 돼. 그래서 너 무슨 자료 읽었니? 그 자료 누가 쓴 거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 자료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는 결국 그 자료를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있으면 좋겠죠. 어떤 대학의 박사과정생이 썼으면 의미가 있겠죠. 아주 신뢰가 있는 언론사의 기자가 썼다면 그래도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그 자료가 우리 연구에 어떤 도움이 돼서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 자료에 담긴 내용 중에 우리가 탐구보고서 쓸 때 어떤 내용을 활용하면 좋은지 그 내용을 정리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 주면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싶은데, 똑같은 주제를 초등학교 현황을 조사한 서울교대 교수의 논문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문제점을 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에 똑같은 주제를 했던 논문이 있으니까 요 내용을 읽고 나서 요런 문제가 중고등학교에도 있겠구나,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요 내용을 활용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르친 아이들도 자기들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서로 읽고 저희 탐구활동 시간에 생각을 막 나누면서 이 논문을 읽고 우리 탐구 보고서 쓸 때 추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주제들도 뽑아내고, 그런 내용을 참고 문헌 정리로 차곡차곡 정리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면 이게 이론적 배경의 문헌 연구가 정리되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은 설문조사까지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가 무슨 답을 얻고 싶은지 그 가설을 잘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 아까 이 아이들의 주제라고 한다면 ESG 경영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아이들이 ESG 경영을 이해한다면 ESG 경영의 결과물, 즉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혹은 가격과 품질을 포기해야 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궁금증을 확인하는 설문 문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개별 지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생들과 이렇게 지도하면서 마지막 이 친구들이 후기를 남긴 걸 보면 설문지 만들 때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조사 연구에서 설문지를 만들거나 인터뷰 질문 문항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조사 연구나 실험 연구를 한다면 그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에 맞춰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 탐구 보고서의 사례는 앞서 문헌 연구 혹은 실험 연구, 조사 연구 사례 보여줬으니까 그런 내용을 하나 던져주면 아이들이 읽어보고 어떻게 쓰는지 감이 오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조 아이들은 설문조사하고 그 내용을 요렇게 요약해서 쓰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그 탐구활동 시간에 기초 탐구일지를 정리하면서 요약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명이 보고서를 쓰고 다른 한 명은 PPT 만들고,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하자라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쓴 탐구 보고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한 MZ세대의 인식 수준과 효과적인 홍보 방법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탐구 동기,
이 친구들은 탐구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얼명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시사점은 이런 겁니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첨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ESG 경영이 무엇이고 ESG 경영에 대한 MZ세대 인식 수준에 대한 논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이론적 배경을 하나도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야, 니네 읽었는데 왜 이거 정리 안 해? 이거 당연히 정리해야지. 그래야 이 내용이 좀 더 타이트해지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설문조사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탐구 보고서를 다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1차 피드백 주겠죠. 그럼 아이들이 이거 보고 아,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보고서를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쓰는 걸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봐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 돈 받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불법이에요. 하지 마세요. 대신에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학교 활동으로 쓰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정빈아 이 부분에 이런 거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혹은 여기에 이런 거 더 넣어서 정리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여러분이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감사해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빈아 너 이번에 뭐 수행평가 있는 것 같던데 한번 결과 봐주면 선생님 한번 체크해 줄게. 그럼 아이들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첨삭해 주시면 도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첨삭 받고 보충해서 탐구보고서 완성하겠죠.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탐구보고서를 자기의 목소리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면접 때 교수들이 너 그 활동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니 할 때 이 발표했던 기억이 그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설명해 준다는 건 내가 이해해야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PPT 제작할 때 텍스트보다는 어떤 그래픽 이미지 혹은 그 내용을 각인시킬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이런 거 중심으로 정리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친구들이 정리한 걸 보면 사실 탐구 보고서의 퀄리티보다 요새 애들은 요 발표 PPT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했던 내용을 왜 우리가 이 주제를 담아냈고 ESG의 경영에 대한 이론적 내용도 정리를 했고 탐구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성장을 했고 이런 것들을 참고자료를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학생부 기재해지고 너무 수월하시겠죠. 자,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나아가면 그리고요. 이런 탐구 결과물에 대한 샘플이 필요하실 때 저희 카페에 탐구 보고서 심화라고 들어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 연구의 많은 결과물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20 계열 아이들은 어떤 과학 탐구 발표 대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제가 요약을 하거나 그 결과물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투모라이즈 계열별 탐구 보고서 카페를 원장님들이 활용하시면 다양한 샘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런 활동하는 건 학생부에 기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 기재해 줄 때 애들이 쓴 탐구 보고서를 다 읽을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평가서를 내라고 학기 말이 끝나면 시켜요. 아마 지금 자기 평가 쓰라는 얘기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평가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탐구해서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보다는 이 탐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고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까지 담길 때 학생부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주제를 선정했고, 그 탐구 활동에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그 어려운 점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고, 이 탐구 활동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고, 이 활동 후속으로 나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걸 한 문장으로 쫙 적으면 요게 그 문장이 합해져서 자기 평가서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친구들 중에 그 팀 리더가 썼던 내용인데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MZ 세대들의 ESG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가치 소비의 양상, 그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고, ESG 혁명이 온다라는 책과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읽으면서 MZ세대의 소비 성향이 ESG 가치와 부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문화 수업에 배운 질문지법을 활용해서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을 설문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할 만한 표본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MZ세대들의 가치 소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고, 기업의 ESG 인식 수준과 소비 성향에 맞춰 마케팅 전략과 홍보 방안, 교육 방법을 다르게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다음에는 실제 상황에서 내용이나 방법을 다르게 해서 ESG를 교육한 후 소비 양상의 변화를 비교 집단을 만들어 통계 처리까지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이 내용을 다 적으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의미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럼 잘 적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평가서를 전 학생들이 다 담아서 선생님께 공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활동을 주관했던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의 학생부에 담긴 내용의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터치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의 탐구 활동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게 되겠죠. 그래서 주제 선택할 때 고민을 조금 방법적인 방법을 터치해 주시고, 탐구 활동은 궁극적으로 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과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읽고 첨삭해 주시고, 그러니까 첨삭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여기는 좀 뭐가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학기말 때 자기평가서 제출하라고 할 때 요런 형식에 맞춰서 한번 자기평가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썼던 요런 양식들은 저희 투모라이즈 탐구보서 카페의 회원사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탐구보고서 양식이 다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활용하시면 아이들 지도가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부 원장님이 저 탐구보고서 애가 쓰고 싶어 하는데 제가 탐구 주제를 발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탐구보고서 카페에 어떤 주제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주제를 올렸던 과정을 캡처 떠서 여러분께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스테비아 토마토에 대한 주제로 하나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근데요, 실제로 제가 저희 아내가 사온 토마토를 먹었는데 너무 단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단 토마토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건데, 뭔가 토마토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후속 공정을 넣어서 엄청나게 난 당분을 토마토에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되게 인기고 되게 비싸대요. 그랬는데 우연히 6월 26일 날 제가 이 뉴스를 읽었어요. 아, 그래, 내가 먹을 때도 이게 진짜 사람 먹어도 될 정도 너무 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가? 과연 스테비아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구글링을 먼저 해봅니다. 스테비아가 뭔지 쭉 구글링을 해보니까 아까 요 나만의 백과사전을 만들자 문헌 연구를 나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 정리한 스테비아 나무위키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걸 먼저 조사했던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스테비아 토마토 또는 스테비아 이런 걸 쳐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뉴스 검색을 했는데 스테비아 농법이란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인위적인 게 아니고 농사 지을 때 스테비아를 쓰는 거구나. 이걸 읽었어요. 그런데 요 뉴스를 보니까 스테비아 토마토는 가락시장에서 팔 수 없대요. 이게 뭔 소리야? 읽어보니까 요 스테비아 농법으로, 즉 퇴비를 스테비아라고 하는 천연 당분이 들어가 있는 허브예요. 이 허브를 퇴비를 주고 기르면 스테비아 토마토에 영양분이 들어가서 그 토마토가 굉장히 찰지고 당분이 높대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보다 토마토를 그냥 아무 데서나 난 토마토를 사들여다가 이 스테비아 물에 얘를 담갔다 빼면 이 껍질에 어마어마한 당분이 묻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주사로 토마토에다가 스테비아 액을 아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토 안에 설탕물을 넣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단 거예요. 근데 이 후속 과정으로 스테비아 물에 담갔거나 물을 주입하게 되면 얘는 천연 농수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이 된대요. 근데 가락시장에는 천연 농수산물만 팔게 돼 있지 가공식품은 가락시장에서 유통이 불가하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먹었던 아주 달았던 스테비아 토마토는 가락시장에 가면 살 수 없고 온라인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판매되는 걸 클릭하면 저희 와이프가 그걸 온라인으로 받아서 저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 이게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얻은 이런 지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탐구보고서가 좀 이쁘게 나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스테비아 토마토에 관련된 논문 같은 거 읽어볼 수 있는 학문적 권위가 있는 자료를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을 해봐요. 그런데 구글 스칼라 검색해 볼 때 이렇게 PDF라고 뜬 거를 보면요. 이건 내가 요걸 클릭하면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 자료는 유료 자료거나 별도로 찾아보는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스테비아가 설탕을 대신하는 당류로서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의 내용이 있어요. 이걸 다운을 받아봤더니 설탕을 대신한 다양한 대체 당류와 그중에 스테비아가 왜 장점이 있고 이게 산업적으로 얼마나 시장 규모가 있는지를 정리한 자료더라고요. 아, 요걸 잘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탐구보석 카페 이렇게 올린 거죠. 토마토가 이렇게 달다고 설탕을 대체한 스테비아라고 하면서 실제로 스테비아 토마토에 이 염기훈 토마토라는 영상이 되게 재미있는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랑 똑같은 거죠. 토마토를 먹었는데 너무 단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토마토야? 라는 이 영상 때문에 요 스테비아 토마토가 히트를 쳤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 드셔봤냐? 그런데 최근에 스테비아와 관련돼서 가락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있다. 왜 이런 갈등이 있냐면 스테비아 농법에 의해서 재배된 게 아니라 2차 가공식품으로서의 스테비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이 스테비아가 소비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런 논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스테비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노력 혹은 생산자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담아내 본다면 내가 이 주제에 왜 관심 갖게 됐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료를 읽었고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지 문헌 연구로서의 큰 하나의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자료들을 읽어보세요 라는 주제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잡고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일단 무차별적으로 읽은 다음에 거기에서 탐구 주제에 대한 구조를 잡고 그 구조에 도움이 되는 글만 압축해서 하나의 주제를 아이들한테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분야와 관련돼서 아이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원장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 확산에 따라서 아이들의 역량 중심 활동을 도와주는 전문가로서 혹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학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핵심 역량을 갖고 싶다면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아, 나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신다면 저희가 그 노력을 대신 할 테니 아이들에게 이 탐구보고서 카페를 소개해 주시고 여기에서 궁금증은 이 탐구보고서 카페 Q&A에 질문을 올리면 저희가 답변을 드려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지원해 주는 학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때 여러분이 아이들의 성적도 올려주고 역량도 키워주는 학원으로서 자리매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교육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의 핵심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최근 탐구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컨설팅 리포트에 탐구보고서와 관련된 2페이지를 추가해서 지금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6월 중순에 테스트를 해봐서 하고 7월 되기 전에 이걸 저희 서비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부모님들 중에 탐구보고서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특히 중3에서 예비 고1 올라가는 학생들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요. 저희 카페를 자연스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면 학부모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목, 자사고 지원하는 학생들, 학부모님께도 이런 탐구보고서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중학교 때도부터 어떤 이런 프로젝트 활동, 발표 활동, 어떤 주제 탐구 활동 같은 걸 진행하시면 특목고, 자사고 진학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꼭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공지사항 하나 더 있는데 7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8월 첫 번째 수요일 날 진로 상담 및 학생부 관리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모라이즈 회원사 원장님들 중에 아직 진로 상담에 대한 어떤 진로 적성 검사 결과를 해석하거나 그걸 활용해서 학생부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교육을 받지 못하신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이 교육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역량을 좀 키워보시고 실질적인 상담 스킬에 대한 실증적인 경험을 좀 쌓아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교육 내용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분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투모라이즈 단톡방에 질문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톡방에는 질문 올라온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혹시 원장님들 질문 없으세요? 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요. 오늘 교육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니까 혹시 다른 일정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이제 개인 일정 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교육 말고라도 혹시 저희 투모라이저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요청할 제안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혹은 육성으로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고민하실 동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요. 성적표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투모라이즈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아이들의 진로 컨설팅 리포트 출력하신 다음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은 학부모님 혹은 개별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님들하고 개별 상담 진행하시면 여름방학 특강으로 연결시키거나 퇴원생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시는 시기로 지금 시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예비 고1 되는 학생들이나 혹은 특목 지나가는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진로 방향 정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2학기 때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학교 생활 기록에 담아내서 특목 자사고 자소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학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예비 중1, 예비 고1 혹은 특목에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좀 단체 프로그램 적용시켜 주시고 그 내용들을 뭐 가정통신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안내해 드린다거나 요런 활동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원생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럼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오늘 교육 녹화 중에 있으니까 요 교육 내용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는 별도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원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말고사 이후에 조금 여유 있는 시간 활용하셔서 좀 컨디션 회복하시고요. 또 바빠지시는 여름방학 정진하실 수 있도록 좀 컨디션 챙기시길 바라면서 투모라이즈도 여러 우리 회원사 원장님들 성공하시는데 성장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노력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